사회 이슈를 데이터로 살펴보는 시간, 데이터 세상 속으로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이다님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박의진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였기 때문인데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뀔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요) 초계기입니다. 이 갑자기 군사적인 용어가 탁 튀어나온 이유는 뭘까요? 지난주 동해상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초계기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특히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실시간 검색이 몰렸죠. 초계기가 수행하는 군사작전의 성격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는 관심이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초계기는 단순한 감시용 항공기가 아니라 실제 전투 전개 이전 단계에서 정밀 감시, 조기 경보, 대응 체계 가동을 수행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초계기의 작전 개념에 대한 검색량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안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지난주에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고요? 맞습니다. 여당은 안보 위기 상황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고 야당은 군사적 긴장보다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초계기라는 키워드는 단순히 국방 이슈가 아니라 안보 프레임과도 직결된 단어였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요, 초계기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었거든요. 국민 반응 어땠습니까? 네, 초계기의 기종, 항속 거리, 전자전 능력 등 군사기술적 관심은 물론이고요. 이번 사태가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력 시위가 반복될 경우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4위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설 여사가 최근 정치권에서 메시지를 담은 발언으로 김문수의 부인인 설 여사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전 장관은 해당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또 그 표현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이어졌죠. 유시민 전 장관은 설난영은 명부인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설 여사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폄하했습니다. 설 씨는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고 김 후보는 한일도르쿠 노조위원장이었다며 김 후보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였고 설 씨는 고등학교 출신 노동자였다며 김 후보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이 고향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여성 비하 논란과 고졸인 설 여사의 상황과 빗대어서요, 학력 차별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의 적절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발언이 점차 사회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성 차별, 혹은 학력 차별이다, 노동자 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공인의 정치인 부인에 대한 정당한 반론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여성을 향한 비난 방식이 과했다며 성별 편견 문제를 확산시켰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공적 발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번 논란은 정치인의 언어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공인의 가족이 정치 담론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유시민 전 장관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궁금해한 것 같아요. 이 유시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워낙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상징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일부 지지층은 약간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 복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으면서요, 언어의 책임을 다시 꺼내드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전 장관은 표현이 거칠었던 제 잘못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배우 고민 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여배우 중 한 명 아닐까 싶은데요. 고민 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피리의 밤에 주연으로 출연했고 전 세계 동시 공개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인질극을 소재로 한 스릴러인데 고민 씨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구글 트렌드에 오르게 된 핵심 사유는 작품 때문이 아니라 뭐 학폭 논란 이런 사생활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공개 직후 과거 학창시절 왕따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재점화됐습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고민 씨가 학교 폭력, 괴롭힘, 갈취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고 배우의 왕따 가해자 의혹은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팬들은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신뢰하겠다며 그녀를 지지하는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와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민 씨 본인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으며 논란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 씨의 SNS에는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반응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민 씨는 여러 광고를 찍었고요. 최근 한 작품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소만 한다고 하지 말고 해명을 하라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학폭 가해 논란은 대중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데요. 이번 학폭 가해 의혹 대응 방식이 해명 없는 법적 대응인 만큼 당사자의 해명이 빠진 상황에서 고민 씨에 대한 대중들의 의혹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또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에스파의 멤버 아이돌 카리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단순한 가십성 이슈는 아니었다면서요? 지난주 카리나는 프랑스 파리 패션 위크에 참석하면서요. 글로벌 톱 셀럽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5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색 숫자 2가 새겨진 점퍼를 입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개되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숫자 2와 빨간색 조합이 특정 정당의 상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카리나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고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커졌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도 공식 입장을 통해서요. 카리나의 게시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리나 이외에도요. 빨간색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려서 화제가 된 연예인이 있습니다. 홍진경 그리고 빈지노가 있었죠. 홍진경은 자신의 SNS에 일상을 공유하면서 빨강색 스웨터를 입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고 빈지노 또한 세계 빨건디의 날이라는 문구를 SNS에 올리며 빨강색 상의를 입은 사진을 게시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빈지노 또한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들은요. 선거 기간 중 연예인의 의상이나 행동이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점에서 화제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연예인의 투표 여부가 이처럼 화제가 된 것은요. 이번 선거가 그만큼 민감하고 또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일 위 사전투표율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7.74%로 역대 대선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3%에 이어 높은 수치이며 특히 평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온라인 서행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SNS에서는 투표 인증샷 열풍과 함께 투표소별 줄 서는 모습, 투표 후 데이트 코스 추천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됐습니다. 투표가 참정권 행사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호남 지역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34.33%, 전남에서 37.56%, 전북에서 35.13%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사전 투표율은 각각 14.5%, 18.28%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사전 투표율의 차이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투표 데이터 분석 결과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특히 40, 50대 유권자, 여성 유권자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뚜렷했는데 이 연령대와 성별이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라는 방식 자체가 적극적 참여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다는 점에서요. 후보 지지율과 맞물려 실질적인 득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 프리랜서, 청년 유권자들이 시간 제약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피로감보다는 이제는 정치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죠. 맞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 쟁점이 부동산, 청년 일자리, 기후위기, 여성 정책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층의 사전투표 참여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정치 참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미 제도적인 신뢰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요. 실제로 투표율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전투표는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의 표현이자 새로운 사회적 행동 양식으로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무려 79.4%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선은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투표율로 주목을 받았고요. 민주주의 성숙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트렌드를 알아봅니다. 지난 한 주 외국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궁금해했을까요? 오웨이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너무나 익숙한 이름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주목받은 이유가 기술 혁신도 우주 비전도 아닌 마약 문제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케타민 복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머스크가 집중 조명받고 있는 건데요. 케타민은 원래 마취제로 쓰이지만 미국에선 정신적 이완이나 환경용으로 오남용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이걸 머스크가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불면과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 복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요. 합법적인 처방이었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측근이 사교 모임에서도 케타민을 사용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죠.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생활과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겹쳐서 또 화제가 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미국 행사장에서 포착된 머스크의 얼굴 왼쪽에 멍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화제가 됐는데요. 혹시 이거 약물 부작용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건강 이상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성 추측들이 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머스크 측에선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머스크 본인도 SNS를 통해 유쾌한 짤로 넘기는 분위기였지만 이미 대중은 예민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그는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의 CEO라는 점에서 이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변화도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게다가 머스크는요, 미국 정부와 군 관련 계약을 수주한 테슬라라는 기업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보안과 신뢰 영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금도 미국 국방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우주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 공군의 기밀 미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케타민을 복용했다는 건 정부의 신뢰 구조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머스크를 둘러싼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예상 못한 소식이 흘러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가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머스크가 최근 미국 정부의 특별 공무원 직책에서 물러난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28일 저녁 백악관 관계자가 사임을 확인했고 머스크 역시 SNS를 통해 예정된 임기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재임주 정부 효율부 도지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의 지출 감축을 이끌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가 감세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요, 내부 갈등설이 흘러나왔습니다. 머스크의 사임 발표도 이 발언 직후 이뤄진 만큼 단순한 임기 종료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외신은 고위급 인사 결정에 따른 갑작스러운 사임이었다라고 전했고요. 머스크가 사임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가 됐습니다. 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포함한 일부 고위 인사들이 이 머스크의 비판에 불쾌감을 느꼈고 그 결과 임기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고 또 대통령의 자문까지 맡았던 인물. 하지만 약물 논란 이후에는요, 그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글 트렌드 4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타코 밈입니다. 이거 언뜻 보면 뭐 음식 얘기인가 싶은데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밈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는 타코 트럼프 밈이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여기서 타코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즉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뒤로 내뺀다는 뜻입니다. 이 밈은 단순한 풍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올렸다가 시장 반응이 안 좋으면 슬그머니 철회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생긴 건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암스트롱이 처음 타코 이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현재까지 관세 전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요,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까지 인상했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히자 곧바로 협상을 통해 30%로 낮췄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이 와중에 트럼프가 기자의 트럼프 타코 관련 질문에 그건 고약한 질문이다라고 반응하면서요, 오히려 이 밈이 더 퍼졌습니다. 트럼프 얼굴에 닭머리를 씌우거나 타코와 머리를 합성한 사진들이 SNS에서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요, 바이럴을 탔고 특히 트럼프가 SNS에서 나는 겁먹은 사람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할수록 타코라는 단어는 더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런데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관세 강공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착한 사람 역할은 끝났다면서 다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내부는 물론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교역국들도 즉각 반발했고요. 특히 캐나다 철강 노조와 유럽연합 집행위는 국제 질서를 흔드는 조치라면서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철강 업계 역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요,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외교적 파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구글 트렌드 3위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레리 후버입니다. 미국 갱스터계의 전설로 불려지는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사면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레리 후버. 올해 75세로 1960년대 시카고에서 갱스터 디서플린이라는 갱단을 창설한 인물인데요. 이 조직은 한때 미국 전역 28개 주에서 활동했고 조직원 수만 해도 3만 명 이상, 연간 마약 판매 수익만 1억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거리 갱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정치 후원회까지 운영하면서 합법적인 외형을 띤 거대한 범죄 기업처럼 움직였고요. 의류회사와 운반사까지 만들어서 세탁된 자금과 범죄 수익을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사면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징역 200년을 제가 받았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치인데 200년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건 연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종신형에 한정된 건데요. 일리노이주 법원에서 내린 징역 200년형은 여전히 유효해서 후보가 당장 석방되지 못할 겁니다. 현재 콜로라도주 프로랜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1973년 조직원 살인 지시로 종신형을 받았고 1998년에는 수감 중에도 갱조직을 관리한 혐의로 추가 징역형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람 교도소 안에서도 조직 장악력을 유지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심지어 사면을 청원하면서도 현재 조직원들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쿡 카운티 교정국에서도 아직도 위험하다며 사면 요청을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떤 흑인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을 찾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트럼프 측에서는 후보가 고령이고 교도소 내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출소하면 사회봉사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근거로 사면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유명 래퍼나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흑인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시도해왔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후보가 여전히 2060년까지는 가석방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인데요. 주정부의 추가 사면 없이는 석방될 가능성도 높지 않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저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번 사면은요,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제 석방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드 크리슬리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후보의 사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것도 또 다른 사면 소식이라면서요. 네, 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크리슬리 노우즈 베스트의 주인공인데요. 부동산 부호로 이름을 날렸지만 2022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은행 대출을 위해 위조 서류를 사용해서 3천만 달러를 대출받았고 파산 신청 이후 2천만 달러를 갚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게다가 수입, 은닉과 호화 생활까지 드러났습니다. 남편 토드는 12년형, 아내는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사면으로까지 이어졌다, 또 이해가 안 가는데 3위의 레리 후보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져 있었던 걸까요? 이번 주 키워드는 5위서부터 2위까지 뭐 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입니다. 가족은 계속 보수 성향 유명인이라서 표적 수사를 당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딸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직접 연설하면서 이슈가 커졌죠. 검찰이 아예 부모를 남부의 트럼프라 불렀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딸에게 직접 전화로 사면을 통보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도요, 뭔가 정치적 희생자를 구제하겠다, 이런 이미지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보수층의 집결을 노리는 형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이후 보수 인물들 중심으로 사면을 밀어붙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비슷한 프레임에 있는 인물들을 감싸면서 보수층의 집결과 사법 시스템 불신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죠. 요즘에는요, 사면 정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토드 크리슬리와 같은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1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 무려 200만 건이나 검색된 단어입니다. 필 로버트슨. 이 리얼리티 쇼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필 로버트스는 덕 다이너스티의 주인공이자 강한 기독교 신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 투병 끝에 향연 79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필 로버트스는 단순한 TV 인물을 넘어서요, 남부의 전통적인 가치와 보수적 신념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의 사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의 삶과 유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SNS를 통해서 가족들이 별세 소식을 알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들 윌리와 며느리 코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단순히 방송인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삶이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필 로버트슨의 사망 직후 A&E 채널에서 덕 다이너스티 더 리바이벌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로버트슨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조명하면서요. 첫 에피소드에서는 필 로버트슨의 건강 악화와 가족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담겼습니다. 특히 아들 윌리 로버트슨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필 로버트슨은 과거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밝혀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미국 보수 기독교계와 정치권이 온라인 청원으로 복귀를 이끌어내며 화제가 됐습니다. 결국 미국 보수의 상징이기도 한 인물이죠. 네, 신념으로 인한 논란 속에서도요, 그는 자신의 기독교적인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기를 다룬 영화까지도 만들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2023년 개봉한 영화 블라인드에서 필의 과거 불륜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회복 이야기가 그려졌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그의 신앙과 가족 중심의 삶에 대해서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표현 너머의 것을 보는 일, 익숙한 이슈를 낯설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떤 저널리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조금 더 정제된 시선으로 데이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